세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뭐 소득의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단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그때 오는 거는 이제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아카데미 시간. 정말 오늘 저희가 이제 3고 초려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부채로 만든 세상, 이 책의 저자이신 신보성 작가님인데요. 사실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올해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재미난 책이었고, 현재의 금융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목. 최근에 와서, 즉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현재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지식을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런 이 부채로 만든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책의 저자 우리 신보성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에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제목대로 부채로 만든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책 딱 덮으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야, 이번에 만 단위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재미난 생각들, 그리고 복합적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제 이런 그 예상했던 체제로 조금 점점 더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물꼬를 다시 좀 바꿔야 될 텐데 하는데 이게 뭐 너무 이제 지금 이제 변곡점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개인의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사실 이제 맘단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실 이제 뉴욕이란 데가 정말 자본주의의 본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핵심 본진인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자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터도 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장 이제 시장 중심의 이런 뭐 생각들, 그다음에 관행들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내린 곳이 저도 뉴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도 좀 몇 달 근무를 해보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전 세계 대도시는 많지만 뉴욕 같은 데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곳인데, 그런 자본주의의 본산에서 뭐 본인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라고 그냥 스스로 인정했죠. 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한 사람한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표를 다 몰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50% 득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세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뭐 소득의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앞 세대가 사실 큰 노력 없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그게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이 자산 가격을 급격하게 높여놓고, 이게 부채가 늘어나면은 소득도 양극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너무 심해지니까 소득이 뒤처지는 일부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즘은 실물 성장이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신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산 가격이 뭐 다락같이 올라가니까 늦게 진입한 세대들은 그거를 이제 소득으로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오는 거는 이제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잘 살게 만든다기보다는 에브리바디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사회주의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후보한테 표를 몰아줬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조금 심각한 시그널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은 금융 자본 시장의 역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00년대가 막 진입하는 그 시점, 네네.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 미국의 도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네. 소위 말하는 네. 미국의 거대 자본들, 예, 길트 에이지. 예, 예, 독점 자본들이 나왔던 네. 바로 그때와 네. 지금이 거의 비슷하게 예. 가는 거 예.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연구 이제 그걸 학교에서 연구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었다. 네. 이런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의 양을 늘렸다 하는 거는 뭐 저수지 댐의 문을 갑자기 확 다 열었다라는 거고, 그걸 확 열었는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네. 아무런 물웅덩이 하나 못 갖고 있었던 사람이 네. 그 물을 쟁겨 놓을 때 네. 다음 가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월급쟁이 아니면 또 뭐 그냥 그 자산을 쌓아놓지 못하는 일반 젊은 월급쟁이 같은 사람 정도면 그 물이 확 댐문이 열리면 그냥 샤워 한 번 하고 끝난 거고, 네. 저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 네. 물꼬를 다 이쪽으로 넘겨갖고 네. 예. 이만큼 받아 놓는 네. 거고, 그럼 그 다음 가뭄 오면 완전히 게임이 네.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비유도 사실은 저수지를 갖고 있는 분은 저수지를 축조하는 노력이라도 좀 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먼저 앞서 네. 태어난 세대라는 그러네. 그 팩트 하나로 음. 그냥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 네, 겁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음. 그런 게 불가능한 네.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 아이가 있는데 뭐 그 세대들은 참 다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네. 아랫세대들이 느끼는 이런 좌절이 너무 좀 크지 않나.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 네. 이런 데서 조금 출발해서 결국 이제 금융이 저는 상당 네. 부분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밑바닥에는 그 현대은행제도가 네.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장점이고 제가 한번 꼭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은행을 이해하기 위해 은행의 역사를 다루는데 한국분이 이걸 이렇게 다뤄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분이 직접 자기가 소화한 내용으로 달아주셨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 부분이. 금장 제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세공자들이 어떻게 금화를 보관해가지고 향후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은행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행가들이 어떻게 대출이란 걸 엮어서 큰 자본으로 컸는지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밝혀주고 계셔가지고 읽으시면 은행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은행의 부분 준비 제도. 네. 그거를 이제 신랄하게 지적하신 게 바로 이 네. 책인데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부분 준비 제도?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부분 준비 이제 그 이름에 사실 내용이 다 있죠.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부분 준비 제도인데 부분은 빼고 설명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비 제도인데 준비 제도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17세기 중반인데요. 그 전부터 사실 한 12세기 뭐 13세기 때부터 그 영국 런던의 금장이라고 이제 골드스미스죠. 네. 금세공업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금세공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금이랑은 원재료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보관하는 금고가 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업도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그 1640년에 그 당시 왕이 찰스 1세였습니다. 네. 그 찰스 1세가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제 반대를 해서 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돈을 보관하던 곳이 런던 탑이었습니다. 네. 런던 탑이 이제 그 당시에 화폐를 주조하던 곳이었어요. 주조하는 곳인 동시에 보관소 역할도 했던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찰스 1세가 돈이 급하다 보니까 그 런던 탑에 보관돼 있던 귀금속하고 주화를 다 징발해서 써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난리가 바다가 나가지고 이제 뭐 워낙 항의도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돌려주긴 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런던 탑이 갖고 있던 보관소로서의 이제 평판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맡기죠. 예, 절대 안 맡기죠.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음. 뭐 저 인간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약간 아까 보관업을 하고 있던 곳이 금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금장들한테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보관소라 그러면은 그 맡긴 사람이 찾으러 언제든지 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보관을 의뢰받은 귀금속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네네. 준비라는 거죠. 네네. 리저브. 네. 예, 준비 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관업자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금장들이 처음에 이제 그 금을 보관을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금고에 넣고 나면은 영수증 보관증을 써주잖아요. 네네네. 그 보관증을 이제 써주게 되는데 이 보관증이 화폐처럼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금장이 뭐 인증한 보관증이니까 사실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 서류를 주고받는 게 훨씬 편하지 네, 않습니까? 금장이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 인정받는 사람이면 나 저 사람한테 하고 있어 이거 도장 봐 이거 네, 내가 네. 분명히 맡긴 거 맞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다음에 돈 안에 우려도 적고 네. 뭐 그다음에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금장의 보관증이 이제 돈의 지위를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장에 발행한 보관증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상거래마다 이제 이걸 보관증을 주면 누구나 물건을 내주니까. 근데 이제 일부 상인들이 단골 상인들이 이제 네. 금장을 찾아가 가지고 네. 금을 안 맡기고 보관증을 좀 끊어주면 안 되겠냐. 네, 네. 근데 몇 달만 기다리면 돈 들어오니까 그걸로 네. 갚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좀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일종의 이자입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보관증을 써주게 되는데 그 가짜 보관증이 지금 이제 은행의 대출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우리 은행에 그 저기 곽 대표님 은행 가시면은 대출 받으면은 그냥 통장에 숫자 써주잖아요. 그렇죠. 대출란에 들어가 있죠. 예. 네, 네. 뭐 보관증도 똑같은 거죠. 네. 금을 안 맡겼는데 금액을 써주면 그걸 돈처럼 쓸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도 뭐 아무것도 안 맡겼는데 네. 은행 예금에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써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은행 예금에 있는 숫자를 딴 데로 보내면 뭐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의 은행 대출인데 옛날 같으면 그 돈이 다 쇠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했으니까 사실상 큰 거래를 할 때는 그거 들고 다니려면은 네. 도난의 위험도 있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보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예. 이동도 힘드니까 예. 당연히 종이가 이렇게 이제 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보관증을 발급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조금만 발급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발급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사실상 맡긴 거 맞아요. 아무도 안 찾아가고 네. 내가 보관한 게 이만큼인데 맞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 거 말고 한 사람 거 더 붙여가지고 잠깐 네. 빌려준 거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안 되면 다른 사람 거 잠깐 메꿔주면 되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상거래에서 금을 직접 주고받기보다는 보관증을 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맡긴 금은 금장 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출이 잘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제 금장이 막 자기 서류를 뒤져보니까 계산을 해봤죠. 네. 해봤더니 자기한테 맡긴 금이 한 10%만 네. 인출이 되더라.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가 금을 10을 맡고 있으면은 보관증을 100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네. 네. 그죠? 확률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네. 보관증을 점점 더 많이 이제 발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본래 보관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줄 돈을 네네. 100%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어디 물건 뭐 은행 대금고에 이제 물건 맡기면 네. 은행에서 그 대금고에 있는 물건 어디다 빌려주거나 자기들이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어금고를 사용하는 오히려 수수료를 받죠. 받죠. 그러니까 뭐 예금을 많이 한 사람한테만 준다던가. 네네. 예, 그러니까 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그 물건은 절대로 안 건드리죠. 건드리면 안 되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맡은 금은 10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산은 10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자기가 금을 받았다고 영수증 써준 건 100이 되니까 그렇죠. 전체 100에 대한 준비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큼의 준비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맡았다고 보관증을 써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준비금은 10밖에 없으니까 네. 완전 준비, 100% 준비가 아니라 부분 준비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부분 준비 제도란 말이 거기서 나온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통화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통화라는 거는 성격이 균인, 그렇습니다. 단일적 성격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품질이 다른 게 아니라서 이 금화는 좋고 저 금화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니까. 네네.
어떤 거든지 이 사람이 쓰던 금화나 저 사람이 쓰던 금화나 똑같은 금화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 어떤 그런 성격 때문에 일부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성격을 좀 갖고 네, 있었던 네, 거고. 근데 네. 그거를 지나치게 많이 네, 뻥튀기 한 게 그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이고.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금 조금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네, 거. 네, 네.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 마치 윤활제 같은 역할 네, 네. 같은 걸 해서 네. 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잘 네.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로 이제 아주 단기 대출, 네, 그다음에 상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출.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이 이제 그 동안에는 계속 그 물건을 팔고 네, 금을 받으면 금자한테 맡겨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몇 달만 지나면은 우리가 외상거래할 때 몇 달 안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몇 달 지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관증을 끊어주더라도 네. 몇 달 이내면은 다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마쳤으면 그나마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물론 네. 그조차도 부분 준비이기 때문에 크라이시스가 와서 한꺼번에 다 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대출, 상업 대출만 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부동산 대출, 네. 장기 대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보관증이라는 거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은행 예금도 사실 만기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요구불 예금뿐만 아니라 정기 예금도 만기가 없어요. 네, 네, 네. 사실 이상하죠, 그죠? 정기 예금 5년짜리 정기 예금인데 지금 중도에 찾아가지고 제가 중도 상환하겠다 그러면은 원금을 무조건 내줍니다. 그런 부채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네. 일반 기업들 자기들 5년 만기 빌렸는데 중도에 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내주거든요. 네, 네, 네. 개인 간에 그래도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유난히 은행 예금만 만기가 안 됐는데 다 내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게 바로 은행 예금이라는 게 그 금장의 보관증에서 비롯됐다는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인 거죠. 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하고 예금하고 매칭을 하면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 없는 없죠, 거죠. 없죠. 네, 네. 전혀 없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돈만큼 빌려주는 거고. 네, 네. 저쪽에서 더 빌려달라 그러는데 저 꼭 빌려줬으면 좋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땡겨 와서 빌려준다든가. 네, 네. 이렇게 중개업만 하면 네, 네. 사실은 뭐 이 사람 빌려서 망하면 그동안 이익 낸 걸로 갚아주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위기를 네, 당하는 네. 거고 거기다 돈 맡긴 사람은 돈을 조금씩 다 띄고 끝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관업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100 중에 10만 가지고 있어도 네. 되는 거니까 네. 띄어도 사실 눈 감으면 흔적 안 남는 거지 안 남는 않습니까? 겁니다. 네.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려줄 때 엄밀하게 빌려줘야 되는데 이게 부분 준비 제도라는 건 하다 보면 결국 약간 해저드가 모랄 해저드가 일부 네, 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금융 중개업 네. 그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라 그러는데요. 그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가 생긴 거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옛날에 이제 그 농업 사회 시절에는 네. 공동체 조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다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개인 간에 그냥 사금융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 사람이 워낙 도시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그 중개기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축을 받고 그 저축을 가지고 안 떼일 때 이제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금융 중개기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 중에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저축을 중개기관한테 빌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오늘날 화폐로 전환해서 빌려줄 뿐인 거죠. 네, 그렇죠. 화폐는 그냥 매개물일 뿐인 거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어딘가 저축한다는 거는 제가 생산을 해가지고 받은 이제 생산물 네네. 그거를 빌려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생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빌려줘서 그 소득을 중개기관은 다른 곳에 빌려주는 건데 은행은 뭔가 하면은 보관업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다음 부분 준비업자 되다 보니까 저축이 안 들어와도요. 그냥 자기가 보관증 대출을 통해서 은행 예금에 숫자를 써주면은 그게 화폐처럼 쓰이니까 네. 저축의 유입 없이도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거의 화폐 발행업자가 된 거죠. 화폐 발행업자 된 예, 겁니다. 예, 예. 자기가 마음대로 화폐를 그냥 네. 찍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고 우리 이 시스템이 있어서 일부 준비금이 있어. 일부 예금 좀 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적일 때는 마구잡이로 화폐를 발행하는 상관은 없는 거죠. 한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리먼 사태 훨씬 이전에 뭐 한 80년대 90년대 책에서도 나왔습니다. 좀 대안정기 때는 네. BIS 자기 자본비율이 5% 6%까지 떨어졌다고 이 책에다 네, 언급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일 때는 막 그냥 화폐를 남발을 하는 거죠. 네, 은행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폐를 남발한다고 해도 그거를 어떻게 좀 뒤집어서 보면 은행의 화폐 발행권이라는 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네. 힘 네. 이렇게 전 느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자원인데 네. 뭔가를 공유해 준다는 거, 네. 싱여를 빌려준다는 거는 네. 사회적인 자원인데 그걸 정확하게 위치를 자원 배치를 잘하면 네. 그 사회가 잘 돌아가고 발전하고 예, 예. 너무 좋은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얻은 소득이잖아요. 네. 소득 중에 자기가 지금 쓸 수 있는데 인내를 하고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빌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재화의 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치를 창출해서 나중에 더 많은 제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하에 그렇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을 때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시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네.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을 허공에서 사실 돈을 찍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간 사람은 뭔가 생산물을 시중에 있는 생산물을 자기가 사용해 가지고 부가치를 창출하려고 빌려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애초에 저축이 안 들어왔는데 대출로 예금을 허공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물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대출 받아간 사람은 시장에 충분한 생산물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산물에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 생산물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에 참여할 것도 없고.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생산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 이제 인플레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애초에 그 생산 활동을 위해서 대출 받은 사람은 애초에 내가 투입 원가는 이 정도고 이건 판매 가격은 이 정도니까 판매 가격 대비 투입 원가만큼 내가 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제 빌린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생산물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물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네. 인플레가 생기면은 나중에는 판매 가격보다 투입 요소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거 돈 빌렸으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어떤 재화적 상황으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해야 뭐가 부가가치가 네. 나오니까 아이고 이 돈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재화는 조금밖에 없네. 그럼 조금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네. 더 많은 돈을 네. 붓게 되고 네,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네. 재화 가치의 본질 가치보다 더 많은 자원 화폐 자원이 배치가 네. 됐으니까 네, 그게 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나타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그 생산자들이 이익을 못 내고 네. 그 생산 공정을 스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이 생기는 거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저축이 들어온 만큼만 대출을 해줬으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 시장에 생산물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준 거니까 대출 받은 사람 그 생산물을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없는 소득을 네.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가공의 통화량을 만들어내니까 네. 이게 인플레를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가 은행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니까 뭔가 시장에 생산물이 있을 거다. 네. 그 생각하고 대출에 이제 네. 차입에 나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네. 그래서 급격하게 대출을
그 허공에서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대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걸 신용팽창이라고 합니다. 네. 급격하게 대출이 늘어나서 신용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올라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네네.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이익이 남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더 이상 생산 활동에 투입할 생산물이 바닥에 나면서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또 급격하게 경기가 하강하는. 그래서 이게 부분 준비 제도, 은행 제도가 생긴 이래는요. 이게 중앙은행이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영란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매 10년마다 네. 은행 위기가 왔습니다. 붐앤 버스트. 급격한 경기 화랑, 네. 그 이어서 급격하게 경기가 꼬꾸라지는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 쉽게 돈 빌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은행 예금이라는 거는 다른 부채하고 달리 예금자가 돈을 맡겨놓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거기다 이자도 줘요. 세상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뭔가 과실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실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 만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실을 얻으려 그러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은행 예금은 기다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사실 사람들도. 근데 이게 결국은 너무나 급격한 경기 순환을 가져오고 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빠지게 되면은 이 아래층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하강 속도도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속도가 느리면 우리는 피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은 그냥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다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경기 하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한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내가 소비도 좀 줄이고 뭐 근금 절약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경기가 하강을 하니까 왜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급격히 하강하는가? 뱅커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실제 저축이어서 만기가 있는 부채였으면은 만기 도래주는 전에 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 예금은 보관증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라도 만기 전에도 다 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다 현금 내달라고 쫓아 아우성을 치니까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출을 막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도 같이 쓰러지는 그렇죠. 거예요. 뭐 잘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제 과실이 다 따지는데 3개월만 더 있으면 저희 돈 받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저기 그 자제분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뭐 키워봐서 알지만은 교육도 정말 인내가 필요한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몇십 년 키워가지고 이제 사회에 내보내는 건데 그동안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뭔가 금융 특히 은행 제도는 거기서 일탈해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모든 지금 제도적인 모순들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 듣다가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 비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생각났는데요. 예전에 뭐 라임 펀드 사태가 난리가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그 구조를 보니까 벤처나 이렇게 그 신흥 기업들을 키워주겠다고 그쪽에 모태 펀드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쪽에서 신흥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모아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신흥 기업으로서 돈을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너무나 빤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쉽게 얘기하면 CBBW 발행하면 해도 그걸 잘 갚을 수 있는 기업의 한도는 예를 들어 1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CBBW 발행해줄 돈은 뭐 3, 4조 막 이렇게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돌려줬으면 되는데 안 돌려주고 하겠다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회사들한테 BW, CB 발행해가지고 결국 하나도 못 받았고 그 펀드가 그냥 다 파산이 난 거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산산이 분해가 되고 그것도 돈이 많은데 생산물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똑같은 건데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실물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금융중개기관이라 그러면 사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만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곳까지 결국 빌려줄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물 쪽에서 그런 급격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 실물 쪽으로만 그래도 흘러가면 그나마 타격이 적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돈을 너무 많이 대출해서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실물이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자산으로 겁니다. 달라붙는 거죠. 네. 돈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주식, 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똑같은 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도금 시대에. 네. 예, 그 이전에 한 200여 년 동안 네네.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뭐 사우스 시 법을 남해에서 네네, 법을 예,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또 미시시피 법을 그런 네. 것들이 다 이제 그 주식에다가 음.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남해회사라는 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왕실에서 면허증을 줬어요. 독점적인 이제 면허증을 사업권을 주는 건데 이 남해회사라는 게 그 전부터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남해 사우스 시니까 영국 입장에서 사우스 시는 그 당시에 이제 남아메리카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대한 무역의 독점권을 그 회사에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은행들이 대출을 또 엄청나게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는 이제 가보지 않은 환상의 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떼돈을 벌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실체도 없는데 항상 환상이 들어가야 네. 붐업됩니다. 2년 전에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저기 남해회사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다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뭐 10개월 만에 음. 그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이 됐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그 아이작 뉴턴도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그 유명한 또 네. 말을 남겼죠. 네네네. 자기는 그 프린피키아 통해 가지고 네. 현대 물리학의 사실 기초를 다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천체의 움직임을 정말 정확하게 다 계산하는데 자기는 인간의 관계는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네네네. 말을 남긴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망하는데 그 투자라는 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망하면 사회적으로는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그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해서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뭐 잘못해서 망했어. 그러면 나는 쓰라리고 힘들고 그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쓰라리고 아프지만 사회적으로는 견딜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돈만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땡겨왔을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일파만파로 다 연결되어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지금 그 메커니즘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부분 준비 제도의 가장 맹점이 저는 곽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은행도 아까도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제 생산물 우리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지만 어쨌든 무형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마이크, 뭐 테이블, 뭐 물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생산물이고 결국 그 만들어낸 분의 이제 부가치고 소득이 되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빌려주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부채라도 실제로 소득만큼 들어온 저축을 빌려주면은 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매칭이 없습니다. 되는 거. 매칭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없는 저축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생산 활동에 네. 생산활동의 지속성이 이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입될 생산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게 지속 불가능한 거죠. 지속 불가능하다. 예, 네. 예,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네. 겁니다.